자,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자, 조선 전기 문학 할 차례죠. 문학. 문화편이 양이 좀 많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여기다도 다 썼지만 다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15세기, 16세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도표로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이라도 보고 다니시라고. 그게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자,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지? 문학편. 자, 먼저 15세기 문학의 특징. 15세기 문학의 특징, 그거 가볍게 줄쳐 놓으시면 돼. 여기 뭘 특징을 하고 있다? 관료문인이 주도했다. 관료문인. 그럼 대충 이거 이해하면 이렇게 된 거야. 여말에 4대부들이 두 개로 나눠지죠. 강경파하고 온건파로. 얘네들은 당연히 역성혁명에 참여한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관료문이라는 거야. 관료문인.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역성혁명에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료문인 참여하지 않고 대다수 향촌사회에서 끝까지 고려의 유교적 충절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작자에 따라서. 그런데 당연히 얘네들이 지배 세력이겠죠. 그래서 15세기 문학은 얘네들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야. 관료, 문인. 그래서 얘네들은 뭘 중시한다? 형식, 질서, 조화, 폐기. 그런 거 딱 줄쳐놓으면 돼. 그래서 형식, 질서, 조화, 폐기 이런 게 나오면 아, 무조건 15세기로 가는 거야. 반면에 16세기로 가면 정치적으로 얘네들이 진출이 활발해지는 거지. 얘네들이 진출이 활발해진다. 그리고 결국 얘네들이 살림이지, 살림. 그래서 결국은 살인문학이 발달한다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얘네들은 흥치, 정신, 서정적 그렇게 줄쳐놓으시면 돼. 그래서 결국은 15세기에는 질서, 격식, 조화를 중시하고 폐기가 강한 문학이 발달했다. 16세기에는 흥치와 정신, 개인적인 감정, 서정적인 경향의 문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크게 일단 그렇게 크게 두 개로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끼워 넣는 거야, 거기다가.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 15세기 질서, 격식, 조화 이런 것들. 격식, 조화, 그다음에 폐기 이런 경향의 문학이 발달한 시대의 구체적인 문학 활동으로는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첫째 한문학과 관련해서는요 동문선 이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동문선. 그래서 15세기에는 동문선이 나와야 돼. 이건 단독으로 이거 자체도 물어보고 요걸 사료 지문으로 주고 성종을 물어보기도 한다. 성종. 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정리해. 자, 그래서 줄쳐 놓으면 돼. 성종, 서거정, 노사신 등 이름은 못 외워도 왕은 확실히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삼국에서 조선 초까지 시와 산문을 모아 133권 그거 줄쳐놓고 이 책의 가장 하이라이트야. 이 책을 요약하면 이 책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와 문장을 모아서 133권으로 편찬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그냥 시문 이래도 된다. 그냥 시문 이렇게. 그래서 그거 반드시 별표 쳐놓고 그 문장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것도 또 사료지문 나올 수 있는 거야. 박스 안에. 우리나라의 글은 송과 원의 글이 아니요 한과 당의 글도 아니며 우리나라의 글일 따릅니다. 그거 두 문장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게 딱 나오는 순간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문장이 나오는 순간 이건 동문선이구나 반드시. 그리고 크게 이해하면 이건 한문학이라고 그랬지. 근데 무슨 성격이 보이는 거야? 자주적 성격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자주적 성격의 한문학 이렇게 표현하는 결론은 자주적. 이걸 시대를 이해해도 두 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가 더 자주적이고 민족 문화가 발달한 시대다. 이때잖아. 그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다. 관악파는 자주적이고 이때는 좀 중국 중심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동문선. 이 문장 자체가 그래요. 이거 외울 것도 없는 게 동이 보통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거야. 해동, 동국 할 때 이건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의 문, 시와 산문. 선택, 선별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문을 어떻게 해? 선별해서. 그럼 동문선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해하기도 좋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곧 반드시. 자,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그 얘기는 곧 어느 나라라는 거다? 우리나라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와 산문을 모아 133권. 결론, 우리나라의 글은 우리나라의 글 일따름입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 그다음에 악장. 자, 이것도 중요하다. 악장은 거기다가 창작 국문학이라고 한다. 악장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인 거죠. 훈민정음 창제. 그래서 15세기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그 훈민정음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학 장르가 악장이라는 거야. 악장. 이거는 창작 국문학이라고 한다. 당연히 한글이겠지, 한글. 그래서 한글로 많은 창작 문학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 의미고 두 개를 반드시. 유명한 거지? 뭐 용비 어천가하고 월인 천강지곡 요 두 개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것도 잘 나오니까. 왕도 보러 온다. 어느 왕으로 간다. 세종으로 간다. 이거 훈민정음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15세기에 용비 어천가하고 월인 천강지곡이 지어졌습니다. 세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글을 시험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는 주로 왕실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부처님에 관한 공덕을 기리는 작품이야. 부처님, 불교 내용. 자, 그래서 세종, 왕실 찬양, 월인천강지곡, 세종, 석가모니의 일대기, 그렇게. 결국 불교라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 자, 시조는 누구의 작품? 일단 시조 밑에다 써놓으세요. 15세기에는 시조는 일단 짧아야 돼. 단가라고도 한다. 단가. 반대말은 장가라고 하겠지. 장가. 근데 이땐 장가. 단가. 그 다음에 형식에 맞춰서 딱딱딱 쓴다. 뭐 시조는 보통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맥구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걸 정형시조라고 한다. 정형시조. 정형시조. 자, 그래서 형식으로는 조선 전기에는 단가, 정형시조가 주로 유행했다. 그게 반대말이 뭘까? 사설시조라는 얘기 들어봤지?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때나 유행하는 거야. 조선 후기 때. 그래서 단가, 정형시조. 내용적으로는 김종서하고 남이장군. 이거 사료지문에 다 문학작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읽으시라고. 김종서의 작품과 남이의 작품이 있어. 시조. 그 다음에 또 누구 작품이 있다? 길재하고 원천석의 작품이 있다. 요런 것도 요 두 작품은요, 기존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문학작품이 실려 있는 거거든. 한국사 책에도.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일 잘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야. 자, 그래서 김종수하고 남이장군. 근데 내용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건국초 폐기. 건국초 폐기가 넘치는 시조로 가야 돼. 건국초 폐기가 넘치는 시조로는 누구의 작품이 나와야 돼? 김종수하고 남이. 근데 김종수하고 남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북방개척, 옆에 있지? 북방개척. 그래서 15세기가 북방개척을 적극적으로 하던 시대지. 거기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서 김종서 남이장군의 시조는 건국초의 폐기를 나타낸다. 북방개척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두 개. 반면에 길재하고 원천석 있죠? 이거는 무엇을 노래한 시조다? 유교적 충절. 유교적 충절이다.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얘네들은 여말에 강경파일 가능성이 많아? 온건파일 가능성이 많아? 온건파일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래서 망한 나라 이거. 망한 나라 고려에 대한 유교적 충절을 끝까지 지킨 시조란 말이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시조들이니까 그 사료지문에 그 한번 읽어보면 대부분 압니다. 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시조가 가장 짧기 때문에 문학작품 한국사에서도 그걸 주고서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야. 그래서 시조는 좀 한번 읽으라고. 그 다음에 성산문의 시조라고 있지. 성산문. 성산문은 무엇의 한 사람입니다? 사육신. 사육신. 사육신은 뭐 한 사람이야? 세조직위에 반대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성산문의 시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성산문의 시조도 유명한 시조가 몇 개 있는데 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읽어보면 돼. 사료지문에 다 실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는 어느 때를 물어보고 있다? 세조를 물어보겠지.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자, 그래서 세조의 즉위에 반대해서 사육신이
죽음으로써 사육신, 그 다음에 관직을 버리고서 평생 야인으로 사는 사람은 생육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세조와 관련된 정책사항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아마 여기는 없지만 사료지문에 실은 것 같기도 한데 거기 김종소 남이 위에다가 이 사람 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두 사람. 이거는 여말 조선 초 이래도 된대. 정몽주의 시조. 정몽주가 뭘 지었지? 단신가를 지었죠. 단신가를 지었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런 유명한 시조. 그걸 지은 사람이 정몽주고. 그 다음에 이방원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성계 다섯째 아들 이방원, 이 사람이 이제 하여가를 지은 사람이지.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두 시조는 결국은 역성혁명을 둘러싼 두 세력 간의 갈등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방원이가 최종적으로 정몽주에게 역성혁명에 동참합시다 라는 의미로 하여가라는 시조를 지어 보낸다고. 그랬더니 정몽주가 무엇으로 답을 한다? 단신가로 답을 한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요건 충분히 응용 문제로 그 시대 상황, 어때는 주제 물어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요렇게 좀 더 해두세요. 시조. 자, 그 다음에 가사는 그냥 줄만 쳐놔. 상춘곡, 성종, 가사의 효시. 그러면 성종이면 15세기 말인데 가사의 효시라는 것은 이때 15세기의 가사가 절정기다 이러면 안 되겠지. 발달하기 시작했다가 되겠지. 효시라는 거는. 그럼 어느 때 발달하겠어요? 16세기가 가사의 절정, 가사. 그러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15세기에는. 그래서 상춘곡, 가사의 효시 이것만. 그다음에 설화문학. 자, 설화문학은 뭐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는 거야. 설화는 혀설자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되는 구비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뭐냐면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설화, 뭐 야사 이런 식으로 야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래서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수록한 문학, 그걸 설화 문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서거정의 필원잡기하고 성현의 용조청하, 그것만 줄쳐 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것도 줄만 쳐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만약에 나오면. 관리들의 기이한 행적과 서민들의 풍속 등을 반영하고 있다. 불의를 폭로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근데 시기를 한정해야 돼. 이 두 책이 나오면 뭐야? 전기라고 해야 되지. 전기 서민들 이렇게. 서민 나왔다고 후기로 가면 안 돼 무조건. 자, 그래서 두 개 작품.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라는 것만 확실히 알아두라고. 서거정의 필원, 잡기, 성현의 용제, 총하는 설화문학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서민들의 사회생활을, 풍속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건 전기라는 것만 확실히 알아놔. 자, 그 다음에 한문소설. 요것도 하나는 주관식으로 외우다시피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문 소설이 등장하는 시기가 어느 때다? 15세기라고. 15세기. 그게 뭐다? 금오 신화. 그거 줄쳐놓으시고 금오 신화. 그래서 금오 신화는 내용까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금오 신화라는 자체는 알아야 돼. 이게 금오 신화라는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지은이 김시습. 김시습이 뭐에 한 사람입니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생육신. 그럼 어느 왕 때 물어보는 거야? 세조. 자, 그래서 성산문은 사육신의 한 사람, 김시습은 생육신의 한 사람. 그래서 세조 집권에 반발한 사람들의 문학 작품이라는 거지 결론은. 자, 그래서 정치적인 거는 그런 거야. 거기 있잖아. 세조 생육신이라고요. 김시습.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그렇게 줄쳐놓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15세기에도 더 잘 나오는 것도 요 정도야. 동문선 반드시. 그 다음에 악장, 용묘청가하고 월인청강지고. 그 다음에 시조. 그 다음에 금오 신화. 자, 이렇게. 그럼 이걸 의역해봐. 15세기의 문학적 경향. 자주적 성격의 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한글로 많은 창작 문학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맞는 거야. 그 다음에 건국초의 패기를 담은 시조. 맞지? 유교적 충조를 담은 시조. 맞지?
그 다음에 세조의 시기에 반대한 시조. 맞지? 그 다음에 역성혁명을 둘러싼 갈등을 표현한 시조 등이 등장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다 몇 세기의 상황이다? 15세기. 그 중에서 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놔. 최소 문학 작품이라도 외워. 그럼 무조건 15세기로 가는 거야,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로 간다. 16세기는 흥취와 정신, 서정적인 경향이다. 살인문학이 발달했다. 살인. 흥취와 정신, 개인적인 정신. 그거 또 줄처럼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살인들은 질서, 격식, 조화, 패기 이런 면보다는 흥취와 뭐 정신,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명 무슨 경향이 강하다? 서정적인 경향의 문학이 성격이 강하다. 그럼 몇 세기로 간다? 16세기. 그럼 16세기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은 다 이런 성격이 강하겠지. 그래서 이런 거. 자, 이때 활약했던 이 시기에 활동했던 내지는 뭐 문학 장르 사람 첫째 여류문이 여류줄 누가 있다? 신사임당하고 허난 설헌 있다. 허난 설헌. 이렇게 줄만 쳐놓으세요. 그 다음 민간에서는 무엇이 전승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민담 전승. 그거 줄. 크게 보는 거야 이거. 여류문인의 황진이도 들어갈 수 있지 물론. 황진의 시조. 특히 황진의 시조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조가 많지. 이별의 정한. 사랑 이야기. 이별의 정한. 황진이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송순, 윤선도, 특히 윤선도 이 사람은 17세기까지 활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조로 가는 거지. 시조. 대표적인 게 뭘까? 윤선도의 작품이 오우가 이런 것. 오우가 어부사시사. 근데 그건 17세기 작품이야. 자, 그 다음에 가사. 송순, 정철, 박인노. 그 사람들. 송순, 정철, 박인노. 이 사람들은 무슨 문학 작품으로 간다? 가사.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좀 더 알아두면 좋겠다? 정철. 유명한 문학 작품이 뭐 있다?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정치적으로도 관련이 있죠. 이 정철이란 사람이. 정철이 서인이지 서인. 이 사람이 뭐 건의해가지고 탄압받지. 뭐 건의했지? 붕당 정치할 때 이 사람 나왔는데. 건저희. 서인 정철의 건저희 사건. 일으킨 사람. 그 유배가는 거야, 이 사람이.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고. 반면에 16세기지만 밑에 살인문학에서 어떻게? 이탈한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알아놔. 어숙권과 임재. 어숙권과 임재. 자, 이 사람들이 딱 나오면 몇 세기로 일단 가는데? 16세기로 가는데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흥취와 정신, 감정, 서정적인 경향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소리지. 왜? 살인문학에서 뭐? 이탈했다 그랬잖아. 이탈. 그냥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수권, 패관잡기 줄, 적서차별의 패단폭로 줄, 임재, 원생모의력, 수성지 화사 등 줄, 풍자적이고 우의적인 시와 산문 줄, 유학자들의 존화의식 비판 그거 주잖아. 어수권은 패관 잡기 그거 기억하고 어수권은 패관 잡기. 그 다음에 임재는 뭐 화사 원생 모의용 등. 근데 이 사람은 이 문장이 더 중요해. 풍자적이고 우의적인 시와 산문을 썼다. 풍자적이고 우의적인 시와 산문을 통해서 어수권은 무엇을 폭로했다? 적서 차별의 패단을 폭로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유학자들의 무슨 의식을 빚고 왔다? 존화, 너무 중국 중심으로 치우치는 의식, 존화 의식을 이 16세기가 존화 의식이 강화되는 거 맞죠? 화를 축도하는 거. 그럼 생각해 보면 이거 지금 흥취와 정신, 감정, 서정적인 경향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야? 비판적이잖아, 비판적.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학이라고 하면 안 된다. 살인 문학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16세기로 가긴 가라는 거야. 그런데 살인 문학에서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도.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윤선도라든가 그다음에 정철 이런 사람들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지. 근데 15세기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저걸 더 잘하더라고. 자, 그래서 요게 문학이야, 문학.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77페이지로 갑시다. 277페이지로 가면 이제 예술로 가는 거야. 자, 15세기 먼저 건축으로 갑니다. 건축의 중심, 그것도 좋잖아. 궁궐, 관아, 성문, 학교. 다음과 같은 문학 경영이 유행하던 시기에 건축은 무슨 건축이 중심이었습니다. 궁궐 건축, 관아, 성문, 학교 건축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일단 고려시대하고 비교하면 고려시대는 무슨 건축이 중심일까? 궁궐과 사원 건축이 중심. 궁궐과 사원 건축이 중심. 그래서 궁궐과 사원 건축이 중심이었던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 초기에는 궁궐, 관아, 궁궐은 같이 들어가지만 궁궐, 관아, 성문, 학교 건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세기로 간다? 일단 크게 무조건 15세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해. 왜 그러냐면 수도를 옮겨왔으니까 당연히 새로 궁궐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문도 다시 지어야 되고 관청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당연한 거지. 여기에 무슨 건축이 들어가면 무슨 건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사원 건축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거 기억하고. 왜 그래 그럼? 이거 공부한 건데. 이런 건축이 중심이었다. 이 당시에 불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불교. 그러면 이거 15세기라는 거 아니야. 15세기는 뭐야? 강력한 억불 정책을 한 때 아니야. 억불 정책의 한 예로 사원 정리하는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절을 오히려 폐지하는 때지 건축이 중심이 아닌 거지.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건 외우지 말고. 당연한 거야. 사원 건축이 중심이다 하면은 틀리는 거야. 맞잖아. 그러면 서원 건축이 중심이었다. 그 안에 서원이 들어갔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안 된다는 소리지. 왜 안 될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뭐야? 어느 때 뭐야? 중종 16세기에 주세붕에 백운동 서원. 안 되는 이유를 알았죠? 최초의 서원은 몇 세기부터 나와? 16세기부터 나오는데 15세기에 서원 건축이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없는데. 자,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럼 16세기에는 무슨 건축이 활발해진다? 서원 건축. 16세기 뭐? 서원 건축.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채워넣는 거야. 구체적으로 궁궐이 뭐고, 또 뭐냐,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복궁, 창덕궁, 일단 눈을 읽으세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런 것들이 15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그 중에서 하나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는 거. 경복궁, 그거 기억하세요. 경복궁. 조선 태조 때, 조선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궁궐이에요. 태조 때, 경복궁이요. 정도전이 주도한 거야, 이거. 근데 이 경복궁이 그래서 전기를 대표한다. 그 경복궁에다 위에다 쓰세요. 전기 대표. 조선을 상징하는, 조선 전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궁궐이라고 이게. 그런데 어느 때 불에 탄다? 임진왜란 때 소실, 줄. 그리고 누가 다시 짓는다? 흥선대원군이 중건한다. 그거 반드시 외우시고. 따라서 경복궁은요. 15세기 건축물로 안 나온다. 절대로. 몇 세기 건축물로 나오냐면 어느 때 다시 만들어진다고? 흥선, 대원군. 그게 19세기거든. 그래서 19세기 건축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개요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나 이제 창덕궁과 창경궁, 그거 좋잖아. 창덕궁과 창경궁. 이런 것들이 이제 창덕궁 특히 동그라미. 이게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 유산이야. 그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궐이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지만 경복궁이 세계문화유산이 아니에요.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이어서 창덕궁에다 특이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별칭이 있어. 별칭. 뭐냐면 경복궁을 북거리라고도 한다. 경복궁을 뭐? 북거리라고 하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무슨 거리라고도 한다? 동거리라고도 한다. 동걸. 그래서 북걸, 동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 별칭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아도.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창경궁, 명정전, 뭐 창덕궁, 돈하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성의 남대문과 평양의 보통문. 그거는 좀 줄쳐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다 조선시대 건축물이라는 걸 알 거야 보통은. 그런데 개성과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고려시대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도 몇 세기 건축물이다. 15세기 건축물이다. 개성의 남대문, 평양의 보통문. 그거 줄. 특징은 고려 건축이 한 번만 읽어보세요. 고려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니면서 조선 건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건축 양식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뜻이겠지, 그치? 고려 건축과는 달리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불교 건축물 있지. 그거 3개 줄쳐놓으세요. 무이사 극락전, 해인사 장경판전,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거 3개 반드시. 그래서 뭐 궁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 거 아니야. 경복궁도 있고 뭐 창덕궁, 창경궁도 있다. 경복궁은 전기다. 그런데 그건 알지만 개성의 남대문, 의도적으로 요런 것들을 오히려 더 알아놔. 개성의 남대문. 서울에도 남대문이 있죠. 서울에도 그 숭례문. 근데 그것도 원래는 있었는데 불에 타서 다시 지금 복원됐잖아. 그러니까 숭례문이 빠져버린 거야 지금은. 자, 그래서 개성의 남대문, 평양의 보통문, 그 다음에 불교 건축물 중에서요 2개를 확실히 알아놔.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 장경판전.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 4개. 자, 요 4개를 의도적으로 좀 더 기억하세요. 몇 세기 건축물로? 15세기 건축물로.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란 말이야. 합천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을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이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거기 해인사 장경판전에다 쓰세요. 밑에다가. 여기서 뭘 보관하고 있다고? 8만 대장경. 가로. 8만 대장경은 어느 때 만들어진 걸까? 몽고 침입, 강화도. 가로 닫으세요. 그걸 제조대장경이라고 했지? 제조대장경. 자, 그래서 몽고 침입 때 강화도에서 다시 만들어진 제조 대장경이 오늘날 전하고 있는 8만 대장경입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합천 해인사에 보관돼 있다. 이게 그때 만들어진 다음에 강화도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가 15세기에 이곳으로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인사 장경 반전 15세기 건축물.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석탑. 이거 유일하게 조선시대 유일하게 탑 하나 남은 이거야. 왕까지 외우세요. 세조. 맞지? 세조. 세조. 이거 고려욱이 어떤 탑의 영향을 받은 거지?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거. 원각사지 10층 석탑. 자, 그래서 요 4개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면 요 4개 정도는 좀 기억해놔. 의도적으로.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나오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면 몇 세기로 간다 무조건. 15세기로 가서 문제를 푼다.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가자. 16세기는 무슨 건축이 중심이 된다? 서원 건축이 중심이 된다. 아, 서원 건축 맞지? 서원. 그래서 거기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되었고 주위의 자연과 빼어난 조화를 이루고 있음. 그거 살짝 연필로 줄쳐놔.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빨리 무슨 건축이란 걸 알아들어야 돼. 아, 이거 서원 건축이구나 알아들어야 돼. 가람 배치 양식은 이거 불교 건축 양식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결합돼 있다. 주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 아, 이거 서원이구나. 그럼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이렇게 반드시. 대표적인 16세기에 지금 남아있는 거 도산서원 전교당 거 좋잖아. 도산서원 전교당이라는 건축물. 도산서원은 누구와 관련이 있을까? 학자 이황. 그치? 이황. 1,000원짜리 지폐에도 들어가 있는 인물이지. 그치? 뒤에 도산서원도 있단 말이야. 도산서원. 거기까지. 그러나 결론은 여기가 더 중요할 것 같지? 15세기.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예로 간다. 공예. 자, 공예의 특징. 궁중이나 관청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대신 백자나 분청사기를 널리 이용했다. 백자나 분청사기 널리 사용. 그거 줄.
분청사기 옹기 그릇은 전국의 자기소와 도기소에서 제작 관수용이나 민간용으로 보급되기도 했다.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분청사기 반드시 조천하세요. 분청사기 공예로 갑니다. 질서, 조화, 격식, 폐기와 관련된 문학이 발달했다. 궁궐가나 성문, 학교 건축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건축물이 있다. 이 시대에 발달한 도자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 분청 사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분청 사기 하나 반드시 기억해. 분청 사기. 이 도자기도 그림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도 보고 분청 사기. 근데 분청 사기는 거기 청자에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그리고 계속 읽는 거야. 일단은 청자의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안정된 그림 모양과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이거를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게 분청사기를 주고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물어보고 싶을 때 분청사기 이렇게 안 주고 그걸 그대로 박스에 집어넣어서 딱 준단 말이야. 그럼 이게 상감청자냐? 공부할 게 그것밖에 없어. 상감청자냐? 아니면 분청사기냐? 아니면 순수백자냐? 아니면 기타 다른 거 조선 후기 유행을 그걸 알아들어야 돼. 구김살 없는 우리의 천진스러운 모습, 정형화되지 않다. 구김살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런 걸 기억해놔. 그리고 앞에 청자의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청자에 이렇게 나왔다 해서 한감청자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거만 조심하고.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분청사기. 그리고 분청사기 밑에다가 이거는 어느 때부터 유행한 거야? 고려 말부터 유행한 거지. 고려 후기. 고려 후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유행한 거야. 15세기. 자, 그래서 분청사기 그 지분이 나오면 고려 후기 문제로 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5세기 조선 전기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분청사기 기억해 반드시. 그 다음에 16세기로 간다. 16세기는 이 시대 이런 특징, 이런 특징, 이런 특징일 때 도자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 순수 백자가 나와야 된다. 순수 백자. 순수 백자. 순수 백자. 그리고 이게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기거든. 자, 그것도 청자보다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청자보다 깨끗하고 담백하며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 선비의 취향과 어울렸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었다. 순수백자는 뭐 생각하는 것도 쉽지. 그냥 흰색 바탕에 아무 무늬도 없는 도자기. 그게 순수백자지 뭐. 키워드가 뭐다? 깨끗, 담백, 선비 들어갔다. 선비, 고상. 그거 기억해. 청자의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냥 하얀 거잖아. 깨끗, 담백, 정형화되지 않고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을 잘 표현. 이거 아니잖아. 선비의 고상한 취향에 어울려. 잘.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순수백자 이게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기야. 그래서 16세기에 유행했던 특히 16세기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거. 어쨌든 뭐 거기 써놨잖아. 시대 구분은.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사홍원 분원 그거 줄쳐놓으세요. 조선의 도자기인 순수백자는 어디가 유명한 생산지다? 경기도야. 경기도라고 해야 돼. 일단 도로는. 전라도 이렇게 바꿔나오면 안 돼. 전라도는 상감청자의 유명한 생산지거든. 그래서 전라도가 아니라 경기도 사홍원이 도자기 관련 감청이거든. 도자기. 근데 사홍원이라는 관청이 도자기를 관리했는데 어디에다가 분원을 설치했다? 경기도 광주에다가 분원을 설치했다. 그래서 그걸 광주 줄여서 그냥 광주 분원이라고도 해. 광주 분원. 근데 반드시 전라도 광주 이러면 안 된다고. 경기도 광주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 두 개 반드시 겨우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기타 무슨 공예가 발달한 시대다? 조선시대는 목공예, 화각공예, 자개공예 등이 발달했다. 그건 눈으로만 읽으세요. 눈으로만 일단. 그래서 여기서는 도자기만 두 개만 확실히 해요. 분청사기하고 순수백자 특징까지 기억하면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조선 전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자, 그림으로 간다. 그림도 잘 나와. 그림. 자, 그림 특징. 15세기 그림의 특징. 일단 뭐 15세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그림은 무엇으로 취급당하는 분야다?
기술. 이거 고려시대 때도 했죠. 그래서 그림은 관리들이 깊이 하는 분야야. 관리들이 깊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분야라고. 기술로 취급되어서 천시했다고. 그래서 이 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주로 기술자야, 기술자. 그럼 기술이라고 한다면 해당 관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관청이 뭐다? 도화서. 도화서. 그래서 지금 화가로 얘기하고 있는 전문 화가들 있죠. 걔네들은 조선시대 하면 우대받았다, 천시받았다, 기술자로 천시받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신분이 좋은 애들일까, 나쁜 애들일까?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애들이야. 그리고 그네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다? 도화서. 그래서 도화서 소속의 전문 화원, 그거 줄처럼 돼. 그래서 전문 화원이라는 애들은 전문적으로 그림만 그리는 애들이라는 소리지. 그런 애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다? 도화서. 그러나 관리들이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기도 한단 말이야. 취미로. 그런 사람들은 문인화가라고 한다. 문인화가줄. 조선정계 대표적인 문인화가로는 누가 있다? 강희안. 자, 그래서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딱 나왔는데 도화서 소속의 강희안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문인화가. 그래서 이거는 뭐 15세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도화서 소속의 전문 화원의 그림과 문인화가의 그림. 근데 주로는 누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야 될까? 도화서 소속의 전문 화원들. 이렇게. 그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자, 두 번째. 중국 역대 화풍을 선택적으로 소화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화풍 개발. 그거 줄. 일본 무로마치 시대 회화 발전에 의한 그거 줄. 무로마치 동그라미.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 안견, 이수문, 문청. 자, 그 다음에 그 특징, 왼쪽에 특징 밑에 산수와 인물화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줄. 자, 그래서 결론. 이런 내용이 나올 때의 그림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몇 세기란 소리야? 15세기란 소리지? 이때 유행한 그림은 뭘까? 이때 유행한 그림은 산수화하고 뭐가 유행했다? 인물화. 그거 먼저 기억해. 산수화하고 뭐? 인물화가 유행했다. 그래서 15세기 조선정계는 산수를 그린 산수화하고 사람을 그린 인물화. 인물화는 초상화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인물 그린 거니까. 그래서 산수화하고 인물화가 유행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역대 화풍을 선택적으로 소화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발했다. 그거 두 번째. 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키워드. 키워드를 일 수 있어. 시대 판단할 때. 그 정치할 때 했죠. 15세기 대외관계는 일본 내륙 정부인 무슨 정부라고 했어? 무로마치라고 그랬지. 무로마치가 딱 나오는 순간 몇 세기로 가는 거야? 무조건 15세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무로마치 시대 회화에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산수화 인물화 유행했다. 무로마치 시대 회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몇 세기? 15세기로 간다. 특히 일본 회화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다? 안견, 이수문, 문청. 그렇게 딱 알아두고 이제 결론적으로 두 사람을 더 알아놔. 안견. 누구? 안견. 그림까지. 안견의 뭐? 몽유, 도원도. 이거 그림도 나옵니다. 그림도 보시라고. 그 다음에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 요 두 개는 반드시. 그래서 안견의 몽유도원도 하고 강희안의 고사, 관수. 그 밑에 있잖아. 안견하고 강희안. 그거 반드시. 안견. 자,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화풍을 절충하여 독자적인 경제를 개척했다. 그것도 줄.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전반적으로 읽었던 두 번째, 중국의 역대 화풍을 선택적으로 소화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발했다 했죠? 그 문장은 똑같은 거야. 그 문장을 주고 누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안견이야. 자, 그 다음에 몽유도원도 줄. 그거 반드시 별표 쳐놓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이게 무슨 그림을 설명해 놓은 거다. 몽유도원도를 설명해 놓은 거야.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산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하여 구현한 걸장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동그라미 쳐놔. 이게 뭐냐면 안평대군이라고 있지. 안평대군. 안평대군이 세조의 동생인데 수양대군과 형제간이잖아. 정치적으로 두 사람이 대립을 했다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근데 결국은 수양대군이 이기는 거지.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안평대군이 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안평대군이 꿈을 꾼 거야. 안평대군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을 꿈을 꾼 거야. 무릉도원. 그 무릉도원이 바로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꿈을 꾼 다음에 안평대군을 안견을 불러다가 안견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안견이라는 사람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상상으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그래서 몽유도원도 몽이 무슨 몽일까? 꿈몽자라고 그게 꿈몽자. 꿈몽 꿈에서 본 도원 도원이 뭘까? 무릉도원이라고 그게 이상세계. 그리고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 문장을 읽어봐.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해서 구현한 걸작이 있다. 따라서 키워드가 뭔 거야? 이 그림의 키워드는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그렸다. 빨리 그거 기억하라고. 그러면 몽유 도원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안견의 몽유 도원도. 그래서 안견은 몽유 도원도를 그린 사람입니다. 일본 무로 이 사람의 그림이 일본에도 전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무로마치 시대 회화에 영향을 미쳤다 할 때도 안견 들어갔잖아. 안견 반드시. 그래서 이 몽유도원도는요 일본에 보관돼 있어.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 있다고. 일본에. 자 그래서 그거. 자 그다음 또 한 사람 누구?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이 사람은 무슨 화가다? 문인화가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인화가만 무조건 외워. 문인화가가 아니면 대부분 뭐일 가능성이 많아? 어떤 애들이 더 많을까? 문인화가들이 많을까? 주로 전문화원이 더 많을까? 전문화원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인화가지만 이 사람은 도화서 소속이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근데 두 개를 외우지 말고 하나를 확실히 외우라고. 강의하는 문인화가라고. 도화서 소속의 전문화원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것도 반드시 줄쳐놓고. 고사관수도. 선비가 거기서 끝까지 다 또 읽어야지.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며 무념무상에 빠진 모습을 담고 있는데 간결하고 과감한 빛으로 인물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며 그거 가로. 간결하고 과감한 빛으로 인물의 내면 세계 그거 가로. 고사관수도 이것도 뭐냐면 관수만 생각해. 관수. 이 관이 볼관자에다가 이게 물숫자거든. 그래서 절벽 같은데 선비가 이렇게 엎드려 있어. 그래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이야. 자, 뭘 보고 있다? 관수. 뭘 보고 있다? 물을 바라보고 있다. 물을 바라보고 있다. 맞지? 물을 바라보고 있다. 읽어.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며. 그럼 벌써 거기서 생각이 나야 돼. 선비가 수면을 바라본데 관수하고 있대. 그럼 뭐야? 고사? 관수도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시라고.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 세계 그거 두 개 기억해라. 자 그래서 15세기에 유행한 그림 산수하고 인물화. 그 다음에 일본 무로마 시대 회화에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두 사람 안견이 몽유도원도. 그 다음에 강희안의 고사관수. 그래서 요거 몇 세기로 간다? 15세기.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간다. 16세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선비의 정신세계를 사군자로 표현한 문인화 유행. 선비, 사군자, 문인화. 그거 반드시 줄쳐놔. 그래서 이 시대 이러한 특징의 문학, 이러한 건축, 이러한 도자기가 유행하던 시기에 그림의 경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선비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사군자로 대표된. 사군자가 뭐지? 생각해보면 매, 란, 국, 쭉 요거를 사군자로 하는 거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요걸 사군자라고 한다고. 사군자. 이것도 하면 힌트가 더 지식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16세기 매화 그림이 나왔어. 그럼 몇 세기로 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16세기로 가는 거지. 이거는 산수도야. 산수와 인물화라고. 이거는 산수와 인물화. 근데 이거는 매화, 난초, 국화, 그 다음에 대나무 이런 거 그리는 거가 사군자라고. 문인화라고 한다. 문인화. 그래서 사군자 유행, 문인화 유행. 그거 걸러. 그래서 16세기에는 뭐가 유행했다? 사군자가 유행했다. 사군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인화가 유행했다.
두 번째, 자연 속에서 서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 그것도 줄. 그래서 두 개 반드시 외우세요. 몇 세기의 그림의 경향이다. 16세기. 예, 16세기에는 자연 속에서 막 이렇게 물어봤어. 사군자가 유행한 시기에 회화의 경향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게 답이지. 자연 속에서 서정적인 아름다움. 세 글자로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서정미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그 두 개 반드시 기억해놔. 그래서 16세기 그림의 경향은 사군자 문인화 자연 속에서 서정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럼 몇 세기? 16세기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 이렇게 주고서 사람 활동한 사람을 물어봤어. 근데 저 사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견의 몽유, 도원도하고 광연의 고사간수도가 아니란 말이야. 자, 이때는 누가 활약을 했다? 신사임 다 주쳐놔. 신사임당 초충도, 황집중 포도도, 이정 묵죽도, 어몽령 매화, 이암 화조 구자도. 이암 화조 구자도는 뭐냐면 동물이야. 동물 그림이야. 동물. 이정의 묵죽도는 뭘 그린 걸까요? 묵죽도.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 죽. 뭘 그린 걸까? 대나무. 초충이 무슨 뜻이냐면 풀과 벌레란 뜻이야. 풀초자에다 벌레충자. 풀과 벌레 그림. 이거 그림 한번 딱 보면 그냥 간단해. 그러니까 그림도 보란 말이야. 그림도 이것도 그림으로 나온단 말이야. 도자기, 건축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신사임당, 황집중, 이정, 어몽룡, 이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한 시기다. 이 중에서 신사임당, 이정 이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해놔. 신사임당, 이정. 기출문제 한 번씩 나왔던 사람들이니까. 특히 이정의 묵죽도 이거는 그림까지 나온 적이 있는 거야 사람이. 그 다음에 밑에 이 사람을 제일 잘 아나. 이상자의 송하, 보월도. 그래서 요때 요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활약한 사람이 누구다? 이상자. 먼저 이 사람부터. 이 상자가 뭘 그렸어? 송하, 보월도를 그렸다. 그 다음에 기타 누가 활약을 했어? 뭐 여름문인 할 때도 아까 나왔었잖아. 신사, 임당. 문인이기도 하고 그림도 그렸다. 풀과 벌레 그림. 초충도. 그 다음에 이정은 대나무를 잘 그렸다. 묵죽도. 등 해가지고. 어몽룡. 매화 그림은 당연히 있네. 그리고 이상자의 송화보울도 있죠? 그거 다 줄쳐놔. 또 읽는 거지. 줄쳐놓고 연필로 살짝 줄쳐놓고. 바위 틈에 뿌리 박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늙은 소나무를 그린 송화보울도를 통해 강인한 전신과 굳센 기계를 표방하고 있다. 소나무, 늙은 소나무 가로. 강인한 전신과 굳센 기계 그거 가로. 이거 딱 그려보면요. 절벽 같은데 나무가 하나 박혀 있는 거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소나무라고. 송화보울도의 송이 뭘까? 소나무 송자라고 이게. 그러니까 송화보울도가 딱 나와서 아 소나무 얘기 나오겠네. 맞지? 소나무 나왔지? 그러면 그 비스듬히 박혀 있거든. 그러면 그걸 살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이 필요하겠어. 맞지? 그래서 굳센 강인한 정신과 굳센 기계를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세 개는 그림 특징까지 알아놓으세요.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 나오는 거. 몽유, 도원도. 그다음에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며 간결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했다. 강희안의 고사, 간수도. 그다음에 늙은 소나무를 통해서 강인한 정신과 굳센 기계를 표현했다. 그러면 송화, 보울도. 그래서 그 세 개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반드시. 자, 그래서 거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거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술에서 요 부분이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음악. 자, 음악은 두 왕 줄쳐놔. 세종과 성종. 이거 왕으로 확실히 외우세요. 자, 세종은 물어볼 게 뭐 무궁무진한데 음악도 물어볼 게 있다. 스스로 무엇이라는 악곡을 지었다? 여민낙줄. 여민낙줄. 여민낙이 무슨 뜻일까? 더불어여 백성민 즐길락. 그럼 뭐야? 누구와 더불어 즐긴다?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 라는 뜻. 여민낙이라는 악곡을 스스로 지었다고 세종이. 그래서 여민낙 하나 줄쳐놓고.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하는 정간보 창안. 그거 다 줄. 또 무엇을 창안했다 세종 때? 정간보라는 거. 정간보는 무엇을 표시한 거다?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
그럼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했던 건 뭐야? 악보란 소리야. 이건 악보. 악보. 그래서 여민낙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악곡을 짓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시한 악보를 창안하였습니다. 어느 왕으로 간다? 세종. 단순하게 외우면 여민낙과 정간보. 여민낙과 정간보. 이때 음악과 관련해서 활동한 사람 박연, 줄, 관청, 관습, 도감. 근데 이 사람이 특히 정리한 음악은 아악, 아악이야. 아악은 궁중음악이지. 궁중음악. 자, 그래서 세종 때 그 두 개는 제일 잘 나와. 여민낙, 그 다음에 정간보 창안 두 개. 그 다음에 성종으로 간다. 성종 때는 뭐야? 성현의 악학, 개범. 그 중에서 악학, 개범. 밑에 음악의 원리,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악학, 개범은 뭐를 정리한 거다?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무용, 의상 및 소도구까지 망라하여 정리줄. 요거 한번 기출문제에서 바꿔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세종 때 정간보 이렇게 나왔어. 세종 때 정간보.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체계화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안 되는 거지. 음악의 원리와 역사 등을 서술한 책은 악학, 개범이라고 해야 돼. 정간보는 뭐라고 해야 돼?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 그래서 그거 조심하세요. 그것만 조심해서 읽어. 자, 그래서 세종 때 그것도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놔. 여민낭, 여민낭,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 라는 악곡을 스스로 짓고 그 다음에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 정간보를 창안했다. 그 다음에 성종 때 악학, 개범,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포함해서 뭐 소도구, 음악도구 등도 정리했다. 이 정도. 그래서 반드시 왕으로 외워 이거는. 그 다음에 16세기 중엽 이후 민간줄 당악과 향악을 송악으로 발달시켜 거기서부터 끝까지 가사, 시조, 송악을 그 지우세요. 소각이라고 바꿔. 송악이 아니라 소각. 기역. 송이 아니라 기역. 속악. 고렸을 때 음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악과 소각. 소각은 향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각이야. 소각으로. 가사, 시조, 가곡 등 우리말로 된 노래를 연주하는 음악이나 민요에 활용했다. 그거 전체 줄쳐놔. 이것도 한번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한번 고려 조선 시대 음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요 16세기에 요 문장 하나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세종 때 그 정간보 있지? 그거를 이제 뭐 바꿔. 이거는 뭘로 바꿔 나올까? 그러면 소각이 아니라 아악 이러면 안 되고. 16세기에는 악이 발달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16세기 중반부터는 소각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근데 어쨌든 15세기 게 더 중요하니까 요걸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무형은 한번 읽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까지의 예술이야. 자, 그다음에 56 챕터 279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선 후기로 갑니다. 조선 후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세요.